저 미친 개 당장 잡아요. 사람 물어 죽일 거예요. 영국 남부 조용한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이 공포의 외침으로 깨어졌습니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황급히 모여들었고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둥이에 선명한 피를 묻힌 채 서 있는 거대한 개.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이들은 아이들을 뒤로 감추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마치 야생 늑대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범인은 저 개예요. 어젯밤 잃어버린 스미스 부인의 고양이를 죽인 게 분명해요. 마을 사람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 개의 깊은 갈색 눈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에는 광기가 아닌 깊은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공포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신의 찬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 당장 도망쳐요. 미친 개예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2년간 환경 분쟁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상대방의 눈을 통해 진실을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개의 눈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개는 제 앞에 서서 앉았습니다. 피 묻은 주둥이가 햇빛에 선명하게 빛났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이상한 감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게요? 견주가 없다면 포획해서 안락사시켜야 해요. 이런 위험한 개는 마을에 둘 수 없어요. 마을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개예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이혼 후 냉정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여자로 알려진 저 엘리 메디슨이 갑자기 피 묻은 개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다니. 그 순간 개가 조용히 제 손을 하얗습니다. 마치 고마워요. 알아봐 주셔서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엘리, 당신 미쳤어요. 저런 위험한 개를 데리고 있다니. 루이스 같은 아이들이 있는 마을에서는 안 돼요. 제 전 시어머니 마가렛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개의 목줄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태풍이. 한국어로 쓰인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풍이의 피 묻은 주둥이 근처에 쓰러진 토끼 한 마리. 그런데 토끼의 목에는 낚시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개는 살인자가 아니라 구조자였던 겁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문 게 아니에요. 무언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와 저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태풍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죠. 사실 태풍이는 제가 한국에서 입양해 영국으로 데려온 개였으며 공항에서 케이지 사고로 도망쳐 3일간 실종되었던 것을요. 그리고 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풍이가 이 작은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제 얼어붙은 마음을 어떻게 녹일지를. 이것은 오해와 편견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치유에 관한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태풍이와의 첫 만남은 사실 이곳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환경 분쟁 관련 소송으로 한국에 출장을 갔었죠.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 측 동료 변호사가 주말에 시골 쪽 보호소를 방문하는데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호텔방에 혼자 있기 싫었을 뿐이었죠.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동료는 이 보호소가 재난이나 학대 상황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태풍 시즌이었고 큰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죠. 보호소에 도착하자 젖은 흙냄새와 동물들의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많은 케이지와 그 안에 있는 개들, 고양이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마리의 개였어요. 보호소 관리인은 그 개가 태풍이라고 불리며
지난주 태풍 때 구조됐다고 했습니다. 두 마리 새끼와 함께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새끼들은 살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케이지 앞으로 다가가자 그 개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저를 덮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개가 나를 봤어요. 사람처럼. 제 말에 동료들은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태풍이의 눈에는 슬픔과 지혜,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영혼을 가진 존재를 보는 듯 했죠. 관리인은 이 개가 진돗개로 한국의 토종견이며 충성심이 아주 강하고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함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모르게 케이지를 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동료는 이 개가 아직 상태가 불안정하고 사람을 경계한다고 했지만 저는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태풍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마치 왜 이제야 왔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가능한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의 집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제가 개를 입양하겠다니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관리인은 해외 입양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해외 반려동물 입양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하지만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듯한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다시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서요. 태풍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살짝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태풍아. 나 또 왔어. 그리고 놀랍게도 태풍이가 일어나 케이지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거기엔 호기심도 함께 있었죠.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태풍이는 잠시 망설이다 제 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아이, 저를 선택한 것 같았어요. 곁에 있던 관리인도 놀라워했습니다. 태풍이가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입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주간의 검역과 서류 작업, 그리고 마침내 태풍이는 제 곁에 오게 되었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태풍이는 조용히 캐리어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구나. 하지만 영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캐리어 사고가 났습니다. 태풍이가 놀라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3일간 찾아 헤매던 중 저는 우연히 외가가 있는 이 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 마을 광장에서 태풍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여기로 오려고 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태풍이를 다시 만난 후 저는 외가 옆 작은 오두막집을 빌려 머물기로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직 없었어요. 이혼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사무실에선 6개월 휴직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넌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태풍아. 태풍이의 목줄을 잡고 우리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작은 정원과 뒤로는 숲이 있어 태풍이가 뛰어놀기에 좋았죠. 처음 며칠간 태풍이는 조용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대부분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이는 조금씩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태풍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바깥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태풍이는 예의 바르게 걸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 흥분해서 찾아와 태풍이가 자신의 자전거를 쫓아왔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정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걸 기억하고는 사과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조깅하는 사람을 쫓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또 며칠 후엔 밤에 마당에서 무언가 소리를 내며 짖었다고 이웃들이 불평했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서 태풍이는 온순하고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밖에서는 마치 다른 개처럼 행동했어요.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조카 루이스가 주말을 보내러 왔을 때였어요. 루이스는 10살이지만 또래 아이들과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풍이와는 금방 친해졌어요. 루이스가 정원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태풍이가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있곤 했습니다. 그날은 루이스와 함께 마을 공원에 갔어요. 태풍이도 함께요. 루이스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잠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로 들어갔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목격한 장면은 태풍이가 한 청년의 자전거 앞에 서서 격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루이스가 앉아있던 벤치 쪽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태풍이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태풍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자전거 앞에 서 있었죠. 청년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자전거는 벤치에서 몇 미터 앞에 멈췄습니다. 청년은 화가 나 있었고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조용히 다가와 태풍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어보니 루이스는 책에 집중하느라 다가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태풍이가 루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를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전거를 쫓았던 일, 조깅하는 사람을 따라갔던 일, 모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다음 날 수의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수의사는 진돗개가 원래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한 견종이며 특히 태풍이는 태풍 속에서 새끼들을 잃은 경험이 있어 그런 트라우마가 더 강한 보호 본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전 시어머니였던 마가렛은 더욱 그랬죠. 그녀는 저런 위험한 개가 아이 곁에 있으면 안 된다며 특히 루이스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태풍이가 위험한 개가 아니라 그저 너무 강한 보호 본능을 가진 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넌 나의 가족이야, 태풍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태풍이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때는 알지 못했죠. 마을에서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위험한 게, 공격적인 게, 태풍이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어요. 사실 태풍이는 실제로 누구도 물지 않았고 직접적인 해를 끼친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었습니다. 제인의 전화를 받은 건 태풍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 주민들이 태풍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마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풍이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 당일 마을 공회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태풍이는 집에 두고 왔죠. 회의가 시작되자 여러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한 사람씩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태풍이에게 지짐을 당한 청년 아이들과 산책 중 태풍이를 만나 겁에 질렸다는 어머니, 밤에 태풍이의 짖음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노인, 그리고 마가렛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태풍이가 분명히 위험하고 특히 루이스 같은 아이 곁에 있으면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가렛은 우리 마을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만약 이 개가 누군가를 물기라도 한다면 이미 늦을 것이라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이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어나 태풍이가 위험한 개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한 주민이 이건 보호가 아니라 위협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전거 청년은 왜 자신의 자전거를 쫓아왔냐며 물었고 저는 태풍이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가렛은 그것이 황당한 변명이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는 듯 했어요. 그때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이스였어요. 그는 태풍이가 착하고 자신을 지켜줬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봤죠. 루이스는 평소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무서워했거든요. 하지만 마가렛은 루이스의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다며 그게는 너무 크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태풍이는 항상 목줄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둘째, 한 달 안에 태풍이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이스는 태풍이를 쫓아내면 안 된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실은 저도 불안했어요. 사람들의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태풍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죽은 다람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위험한 개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는 쪽지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태풍이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슬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태풍이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태풍이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태풍이가요.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태풍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을 사람들이 맞는 걸까? 태풍이가 정말 위험한 개일까? 그 순간 태풍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신뢰가 보였어요. 내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동물 행동 전문가를 찾았고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태풍이와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동물 행동 전문가 데이비드를 만난 건 마을회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문제 행동을 가진 개들을 훈련해온 전문가였어요.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개들을 많이 다뤘다고 했죠. 저는 처음 태풍이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한국의 보호소, 태풍 속에서 잃은 새끼들, 공항에서의 실종, 그리고 마을에서의 문제들까지요. 데이비드는 태풍이를 관찰하면서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태풍이는 낯선 사람인 데이비드에게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데이비드는 태풍이와 단둘이 산책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약 30분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데이비드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그는 태풍이가 매우 특별하며 높은 지능과 뛰어난 상황 판단력, 그리고 강한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이가 보여준 행동들에 대해 데이비드는 자신이 산책 중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고 태풍이가 사람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반응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 개가 누구를 지키는 법을 배운 것이며 아마도 태풍이는 새끼들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의 행동이 항상 적절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태풍이는 언제 보호해야 하고 언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명확한 규칙과 경계 설정, 그리고 사회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데이비드는 6주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주 3회 만남과 매일의 자가 훈련이 포함된 계획이었어요. 비용은 꽤 많이 들었지만 태풍이와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그는 루이스와 태풍이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궁금해했고 저는 루이스가 자폐 스펙트럼에 있어 말을 잘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지만 태풍이와는 처음부터 통했다고 설명했어요. 데이비드는 이런 개들이 종종 특별한 아이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특히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태풍이와 기본 복종 훈련을 했어요. 앉아, 기다려, 따라와. 처음엔 생소했지만 태풍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주 3회 데이비드가 오면 더 복잡한 훈련을 했어요.
특히 태풍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자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했죠. 자전거가 지나가도 침착하게 있기, 달리는 아이들을 보고도 차분히 있기 같은 것들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사회화 훈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태풍이를 경계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몇몇 이웃들이 태풍이의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태풍이가 마스크와 목줄을 하고 조용히 있으면 이웃들이 다가와 간식을 주는 시기였죠. 자전거가 지나갈 때마다 태풍아 기다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태풍이가 긴장하고 낑낑거렸지만 점차 차분해졌어요. 특히 루이스가 함께 있을 때 태풍이는 더 침착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태풍이는 이제 자전거가 지나가도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마을 공원에서도 다른 개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심은 강했지만 극단적인 반응은 사라졌어요. 특히 루이스와 태풍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루이스는 주말마다 제 집에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태풍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이스가 오면 기뻐서 꼬리를 흔들었죠. 하지만 절대 뛰어오르거나 과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마치 루이스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5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풍이의 행동이 많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심지어 마가렛도 제 노력을 인정한다고 전했어요. 다음 주 마을 회의에서 태풍이의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예정이니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장이 떠난 후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정원에 누워 있었어요. 햇빛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태풍아.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저녁 루이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루이스가 직접 전화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는 태풍이가 언제 자기 집에 오는지 물었고 저는 이번 주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말에 루이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루이스가 학교에서 만든 그림을 보여줬어요. 태풍이와 루이스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고 그림 아래에는 내 친구 태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루이스의 선생님이 남긴 메모였어요. 루이스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발표를 했으며 자신의 개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풍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루이스의 세계를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치유하고 있었죠. 마을 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풍이와 저는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어요. 데이비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었고 몇몇 이웃들도 태풍이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가렛과 몇몇 사람들은 완강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그날 밤은 비가 내렸습니다. 영국 남부의 가을밤은 종종 이렇게 우울한 비를 동반하곤 하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태풍이는 제 발치에 드러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지나고 있었어요. 곧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태풍이가 갑자기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일어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태풍이는 천천히 지하실로 향하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멈춰 서더니 더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동물이라도 있나 싶었지만 이건 평소 태풍이가 들판의 여우나 토끼에 반응할 때와는 달랐어요. 더 긴장된 모습이었죠.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을 열고 태풍이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창문은 지상과 맞닿아 있어 밖에서는 땅에 가까이 있는 창문이었죠. 태풍이는 그 창문 앞에 서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램프를 들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램프빛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금속 도구의 반짝임이었어요. 누군가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집에 침입자가 있다니.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태풍이의 맹렬한 짖음 소리가 더 커졌고 창문 밖에서 허둥지둥 달아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극도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들은 지하실 창문 주변의 흙에서 발자국과 창문을 열려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최근 여러 건의 주택 침입 사건이 있었으며 아마도 같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 진술을 기록하고 태풍이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태풍이가 먼저 알아챈 것인지 묻자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태풍이를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용히 제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훌륭한 개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침입범들이 꽤 대담해서 집에 사람이 있어도 침입한다고 덧붙였어요. 경찰이 떠난 후 태풍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태풍이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마을에 머물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 집에서 있었던 일이 전해진 모양이었죠. 제인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놀랍게도 그녀는 태풍이에게도 다가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풍이를 향한 시선이 바뀌고 있었어요. 위험한 개가 아니라 보호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회의 당일 공회당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태풍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목줄은 했지만 마스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장이 메디슨 씨에게 태풍이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우선 변화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태풍이의 훈련 과정과 발전에 대해 설명했어요. 데이비드의 도움, 루이스와의 특별한 유대,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요. 말을 마치자 갑자기 뒤쪽에서 한 경찰관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 왔던 그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태풍이가 심각한 범죄를 막아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주택 침입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저는 이게 덕분에 무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 경찰관은 20년간 경찰로 일하며 많은 개들을 봐왔고 태풍이는 훌륭한 보호견으로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가렛이 일어섰고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싶다며 지난밤 침입 사건 피해자 중 하나가 자신의 여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만약 제 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태풍이가 저를 지켰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회의는 태풍이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을 해야 한다는 기본 규칙은 유지되었지만 그건 모든 개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마가렛이 제게 다가와 자신이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루이스와 태풍이를 함께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였어요. 마가렛은 루이스의 할머니로서 항상 루이스를 태풍이로부터 멀리하려 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태풍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작은 마을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태풍이와 함께라면 여기도 충분히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풍이가 마을의 영웅이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마을을 산책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태풍이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루이스와 마가렛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태풍이는 항상 루이스의 가장 좋은 친구 역할을 했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선 추수감사절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을 공원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고 저도 루이스와 태풍이와 함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루이스는 태풍이가 축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고 저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재주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고 대답했어요. 데이비드의 훈련 덕분에 태풍이는 몇 가지 멋진 재주를 부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루이스가 명령하면 더 잘 따랐어요. 축제 전날 마을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원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한 아이가 실종된 것이었어요.
6살 사만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만다의 어머니는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낯선 환경에서 쉽게 혼란스러워한다고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즉시 수색대를 조직했어요. 경찰도 출동했고 인근 도시에서 전문 수색견까지 요청했죠. 저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태풍이는 집에 두고 왔어요. 그건 경찰의 요청이었습니다. 전문 수색견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사만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태풍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러자 태풍이가 제 재킷을 물고 당겼어요. 그리고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태풍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사만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이에게 목줄을 달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태풍이는 즉시 특정 방향으로 힘차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방향은 공원을 지나 숲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공원은 수색대로 붐볐지만 숲은 이미 수색이 끝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숲으로 향했어요. 숲에 들어서자 태풍이의 페이스가 빨라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그를 따라갔어요. 비에 젖은 숲은 어둡고 음산했지만 태풍이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었을까 태풍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작은 개울 건너편의 덤불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지만 덤불 너머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개울을 건너가려는데 태풍이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건너가 덤불 쪽으로 달려갔어요. 따라가 보니 태풍이는 큰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사만다였어요. 그녀는 온몸이 젖고 떨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사만다, 괜찮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태풍이 쪽으로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이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얻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무전기로 수색대에 연락했습니다. 사만다를 찾았어요. 숲속 개울 너머 큰 참나무 근처입니다. 10분도 안 되어 수색대와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만다는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사만다를 들것에 눕히자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태풍이를 찾았습니다. 네, 따뜻해. 그건 사만다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태풍이는 조용히 들것 옆을 걸으며 아이를 지켜봤어요. 사만다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태풍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개가 자신들의 아이를 찾아냈다며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태풍이가 특별한 감각이 있나 보며 루이스와도 특별한 교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사만다는 태풍이를 찾았어요. 의사의 허락을 받아 태풍이를 병원까지 데려갔고 사만다가 검사를 받는 동안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태풍이를 박수로 맞이했어요. 뉴스는 번개처럼 퍼졌고 태풍이는 순식간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와 태풍이에게 명예보호견 타이틀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축제에서 특별한 세리머니를 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이는 특별 제작된 명예보호견 메달을 받았고 루이스가 그것을 태풍이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이장이 우리 마을의 영웅 태풍이라고 선언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풍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마가렛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태풍이를 오해했다며 그저 위험한 개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개가 우리를 지켜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 후 냉랭했던 관계가 태풍이로 인해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제 더 많은 말을 하게 된 루이스는 태풍이의 재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잠시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6개월 전 한국의 보호소에서 만난 그 슬픈 눈을 가진 개가 이제는 한 마을 전체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 곧 닥쳐올 줄은요. 사만다를 구한 후 몇 주 동안 태풍이는 마을의 스타였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심지어 인근 도시 TV 뉴스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영웅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죠. 하지만 저와 태풍이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2월 중순, 날씨가 더 추워졌을 때였어요. 태풍이가 평소보다 덜 활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태풍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침 산책을 좋아했던 태풍이가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태풍이의 호흡이 약간 가빠 보였습니다.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갔어요. 데이비드가 추천한 전문 수의사 제니퍼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태풍이를 꼼꼼히 검사한 후 초음파 검사까지 마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태풍이에게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니퍼 박사는 이것이 진행성 질환이며 약물 치료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5,000파운드에서 시작하며 합병증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후 저의 재정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태풍이를 살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루이스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풍이의 상태를 설명해 주어야 했어요. 루이스는 태풍이가 아프다는 말에 목소리가 떨렸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루이스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직접 표현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루이스는 학교에서 만든 태풍이 빨리 나아요 카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반 친구들도 모두 카드에 서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태풍이의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제이는 유기농 음식을 가져왔고 몇몇 이웃들은 태풍이를 위한 특별한 침대와 담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마가렛에게서 왔어요. 그녀는 제 집을 방문해 태풍이를 위한 모금 행사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이는 이제 우리 마을의 영웅이고 사만다를 구했으며 루이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이번엔 우리가 지켜줄 차례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마을 공회당에서 태풍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제 쿠키, 케이크, 수공예품 등을 기부했고 모든 수익금은 태풍이의 치료비로 전달되었어요. 사만다의 가족도 참여했고 사만다는 태풍이와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바자회는 대성공이었어요. 놀랍게도 3,000파운드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역 동물병원에서 태풍이의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죠. 병원장은 태풍이가 특별한 개이며 그들의 병원이 동물과 인간의 유대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태풍이와 루이스 그리고 사만다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태풍이의 상태는 약간 악화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제니퍼 박사는 1월 초에 수술을 예약했고 수술 성공률은 약 70%지만 태풍이가 젊고 강한 개니까 더 높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태풍이는 약에 취해 대부분 시간을 잠자며 보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루이스와 마가렛이 방문했을 때 태풍이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루이스는 자신이 만든 특별한 목걸이를 태풍이에게 선물했고 마가렛은 눈물을 참으며 진돗개는 한 주인을 섬긴다 했는데 이 아이는 우리 모두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월 3일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태풍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병원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태풍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학교 친구인 한 아이가 우리가 이번엔 널 지켜줄게 태풍아라고 말했어요.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루이스와 마가렛, 제인도 함께였죠. 모두가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제니퍼 박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태풍이는 강한 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고 아직 위험한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최악은 넘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태풍이 없는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6개월 동안 처음으로 태풍이 없이 보내는 밤이었어요. 침대는 너무 크게 느껴졌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풍이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고 많은 휴식이 필요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방과 후마다 와서 태풍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사만다와 그녀의 부모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고 제이는 태풍이를 위한 특별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제니퍼 박사는 태풍이의 상태에 만족했어요.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이제 가벼운 산책도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풍이와 함께 첫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였지만 태풍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태풍이를 보며 미소 지었고 일부는 심지어 박수를 쳤습니다. 봄이 왔을 때 태풍이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루이스와 함께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데이비드와 함께 치료견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봄 축제 날 마을은 태풍이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태풍이의 날이라 이름 붙여진 이 행사에서 태풍이는 명예 시민증을 받았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루이스의 발표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어요. 태풍이는 제 가장 좋은 친구예요. 태풍이가 저를 용감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태풍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가 태풍이를 도왔어요. 감사합니다. 루이스의 말에 모두가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가렛은 루이스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태풍이, 내가 없었다면 이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을 거야. 그날 저녁 태풍이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햇살이 아름답게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이혼으로 상처받은 차가운 여자, 태풍 속에서 구조된 경계심 강한 개. 우리는 서로에게 최악의 조합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짝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태풍이와 함께 선선한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언어의 장벽, 심지어 종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집에 가자, 태풍아. 태풍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내려갔어요.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마을에 도착하자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진돗개는 한 주인을 섬긴다 했지만 넌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어. 태풍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는 마치 이해한 듯 제 손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태풍 속에서 구조된 개와 냉정했던 한 여자가 서로를 구하고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이야기.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존재들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풍이와 저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